미국에서도 유명한 미슐랭 레스토랑, 한국 스타 셰프, 어릴 적 아버지의 기억으로 뉴욕에서의 성공적인 스타 셰프의 삶을 포기하며 대중적인 음식점을 오픈하게 되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는 오래된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좁은 골목길 사이로 다양한 소음이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새벽이면 빵집에서 퍼지는 고소한 냄새와 시장 상인들의 분주한 발걸음 소리가 거리를 깨웠다. 낮이 되면 철공소에서 나는 쇠를 두드리는 소리와 버스의 경적 소리가 뒤섞였고, 저녁이 되면 술집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와 전통가요가 거리를 가득 메웠다. 그런 활기 넘치는 동네에서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소박하지만 따뜻한 삶을 살았다. 아버지는 택시 기사셨다. 매일 새벽 4시면 출근하셨고 밤늦게까지 운전대를 잡고 계셨다. 힘든 일이었지만 아버지는 항상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셨다. 피곤한 얼굴로 퇴근하시면서도 나를 볼 때면 언제나 환하게 웃어주셨다. 우리 아들,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어? 라고 물어보시던 그 목소리는 아직도 생생하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지 않았지만 주말 저녁이면 함께 TV를 보거나 시장에 가서 호떡을 사 먹는 작은 순간들이 행복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기억은 아버지와 함께했던 기사식당에서의 마지막 아침 식사다. 나는 12살이었고 여름방학이 막 시작된 때였다. 어느 날 새벽 아버지가 출근하시기 전 내 방으로 오셨다. 오늘 아빠랑 아침 먹으러 갈래? 나는 잠에서 덜 깬 채로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귀했기에 그 제안이 반가웠다. 평소 같으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이었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금방 잠이 깼다. 아버지와 함께 을지로 좁은 골목을 걸으며 나는 새벽 공기의 서늘함을 느꼈다. 여름이라 해도 이른 새벽의 공기는 차가웠고 도시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듯 조용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골목길을 비추고 있었고 가끔 지나가는 차량의 소리가 고요함을 깼다. 이 시간에는 다들 자고 있지만 기사님들은 벌써 하루를 시작하는 거야.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내 어깨를 토닥여 주셨다. 그 말이 어쩐지 어른스럽게 느껴졌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을지로의 한 기사식당이었다. 낡은 간판 아래 작은 문을 열고 들어가니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코를 찔렀다. 주방에서는 프라이팬이 부딪히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식당 안은 택시 기사들로 가득했다. 식당은 크지 않았지만 활기찬 에너지가 넘쳐 흘렀다. 기사님들은 아침 식사를 하며 서로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고 주방에서는 연신 바삐 움직이며 주문을 맞추고 있었다. 아버지는 늘 먹던 메뉴를 시키셨다. 보리 비빔밥 하나 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물으셨다. 우리 아들은 뭐 먹을래? 나는 메뉴판을 훑어보다가 제육볶음이요. 라고 대답했다. 주방에서 고기가 익어가는 소리가 들려왔고 이내 내 앞에는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제육볶음 한 접시가 놓였다. 아버지는 익숙한 손길로 보리 비빔밥을 비벼 드셨다. 고소한 보리밥과 짭조름한 나물, 그리고 매콤한 고추장이 어우러진 그 맛은 아버지에게 익숙하고도 소중한 맛이었다. 나는 호기심이 발동해 아버지의 보리 비빔밥을 한 숟가락 떠먹어 보았다.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친숙했다. 어때? 맛있지? 아버지가 묻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쩌면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게 전하고 싶은 무언가였을지도 모른다. 식사를 마친 후 아버지는 계산을 하고 나를 바라보며 미소 지으셨다. 이렇게 먹고 나면 하루 종일 든든한 거야. 나는 그날 아침을 특별한 경험으로 기억했다. 하지만 그것이 아버지와의 마지막 식사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날 오후, 평소처럼 집에서 놀고 있었던 나는 어머니의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빨리 병원으로 와야 해. 어머니는 울먹이고 계셨다. 내가 도착했을 때 의사들은 이미 아버지를 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신호 대기 중이던 아버지의 택시는 졸음운전을 하던 화물차에 의해 들이받쳤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셨다고 했다.
믿을 수 없었다. 불과 몇 시간 전 나와 함께 보리 비빔밥을 비벼 먹으며 웃고 계셨던 아버지가 더 이상 내 곁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너무 갑작스러웠다. 어머니는 나를 꼭 끌어안고 오열하셨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장례를 치른 후 어머니는 결심을 하셨다. 여기 있으면 우리도 힘들어질 거야. 새 출발을 해야 해. 어머니의 친척이 뉴욕에서 네일숍을 운영하고 있었고 우리에게 일자리와 거처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했다. 우리는 급하게 짐을 싸기 시작했다. 서울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다. 짐을 정리하던 중 나는 아버지의 낡은 가죽 지갑을 발견했다.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그 안에는 구겨진 영수증 한 장이 들어있었다. 그것은 바로 며칠 전 우리가 함께 갔던 기사식당에서 받은 것이었다. 나는 그 영수증을 꼭 쥐고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작은 종이 한 장이었지만 거기에는 아버지와의 마지막 아침, 마지막 미소, 마지막 목소리가 담겨 있는 듯했다. 이 뉴욕에서의 고된 성장기 앤드 요리에 대한 관심, 나 완전히 다른 환경 속에서 적응해야 한다는 사실이 두려웠다. 영어를 거의 하지 못했던 나는 학교에서 외톨이가 되기 쉬웠고 말이 통하지 않는 수업 시간은 늘 길고 지루하게 느껴졌다. 선생님이 칠판에 적는 단어들은 마치 암호 같았고 그부들이 웃으며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나는 항상 뒤처진 느낌이었다. 쉬는 시간에는 혼자 구석에 앉아 한국에서 가져온 영어 단어장을 들여다보며 단어를 외우곤 했다. 하지만 실생활에서 필요한 것은 책 속의 단어들이 아니었다. 급식을 받을 때조차 메뉴를 제대로 주문하지 못해 주저하는 나를 보며 그부들은 수군거렸고 심지어 몇몇 아이들은 내 발음을 흉내내며 놀리기도 했다.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는 이미 네일숍에서 하루 종일 손님들의 손과 발을 관리하느라 녹초가 되어 있었다. 어머니는 힘들어 보였지만 늘 미소를 잃지 않으려 했다. 오늘 학교는 어땠어? 라고 물으시는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늘 걱정이 섞여 있었다. 나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사실 하루하루가 버거웠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잃은 충격과 생계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부담 속에서도 나에게 최대한 희망을 심어주려 노력하셨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해야 했다. 어머니 혼자의 수입으로는 생활이 빠듯했다. 나는 방과 후 돈을 벌 방법을 찾아야 했고, 그러던 중 차이나타운의 한 중국 음식점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나이가 어려 공식적으로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가게 주인에게 나이를 속이고 일하기로 했다. 16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해야 했지만 생계를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처음 배달을 시작했을 때 뉴욕의 도로는 마치 전쟁터 같았다. 거대한 빌딩들 사이를 빠르게 지나가는 차량들, 쉴 새 없이 울리는 경적 소리, 그리고 차가운 바람 속에서 자전거를 타고 배달을 다녀야 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고객들은 배달이 늦어지면 불평했고 어떤 이들은 내가 아시아계라는 이유로 무례한 말을 하기도 했다. 어느 날 엘리베이터가 없는 아파트 6층까지 배달을 갔다가 문 앞에서 돈을 던지듯 내미는 손님을 만났다. 차이나 보이가 또 늦었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땡큐, have a nice day 라고만 중얼거렸다. 속이 상했지만 어머니가 떠올랐다. 어머니도 네일숍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을 것이다. 우리는 그저 참고 견뎌야 했다. 그러나 배달을 하면서 우연히 주방의 모습을 자주 들여다보게 되었다. 주방장들은 손놀림이 빠르고 각자의 자리에서 조화롭게 움직이며 거대한 웍을 흔들고 있었다. 불꽃이 치솟는 순간 채소와 고기가 공중을 가르는 모습은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다. 요리는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처럼 보였다. 나는 배달이 없는 시간에 슬쩍 주방에 머물면서 주방장들이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주방장 왕 아저씨가 나를 불렀다. 이리 와서 양파 좀 썰어봐. 나는 깜짝 놀랐지만 동시에 기뻤다. 왕 아저씨는 나의 서툰 칼질을 보며 한숨을 쉬었지만
직접 칼을 잡는 법부터 차근차근 알려주기 시작했다. 요리는 감으로 하는 게 아니야. 모든 재료에는 규칙이 있어. 왕 아저씨는 단순한 요리 기술뿐만 아니라 주방에서의 철칙과 질서를 가르쳐 주었다. 그날 이후 배달이 없는 시간에는 주방에 머물며 야채를 다듬고 설거지를 도왔다. 처음에는 작은 일부터 시작했지만 점점 볶음 요리를 배우고 소스의 조합을 익히게 되었다. 요리는 단순한 생계를 위한 일이 아니라 내게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일이 되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가혹했다. 어느 날 새로운 주방장이 들어오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너 같은 꼬맹이가 주방에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는 내 노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단순한 배달원으로만 취급했다.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새벽마다 주방 청소를 하고 남들보다 늦게까지 남아 정리를 도왔다. 조금씩 나는 요리에 대한 감각을 익혀갔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면서 나는 기본적인 볶음 요리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왕 아저씨는 이제 손맛이 좀 생겼구나 라며 칭찬해 주셨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처음으로 내가 무언가를 제대로 해냈다는 자부심을 느꼈다. 그렇게 나는 배달원에서 주방 보조로 성장해 나가기 시작했다. 언젠가는 제대로 된 요리사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다. 그리고 그 희망은 아버지의 마지막 한 끼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3. 요리사로 기본기를 익힌 나는 점점 요리에 대한 꿈을 품게 되었다. 배달원이 아닌 진짜 요리사가 되고 싶다는 열망이 점점 커졌다. 그러나 뉴욕에서 요리사로 성공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뉴욕은 세계 최고의 레스토랑들이 몰려있는 곳이며 요리사 지망생들에게는 치열한 경쟁이 기다리고 있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나는 본격적으로 요리학교에 입학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학비가 문제였다. 어머니의 수입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기에 나는 낮에는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요리학교를 다니기로 했다. 그렇게 나는 하루도 쉴 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다. 요리학교에서의 첫날, 나는 프렌치 클래식 요리를 배우는 커리큘럼을 접하고 충격을 받았다. 중국집에서 감으로 요리를 배우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모든 것은 정확한 그램 단위로 측정되어야 했고, 온도와 시간도 초 단위로 조절해야 했다. 칼질조차도 각도를 맞춰야 했고, 플레이팅은 마치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섬세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언어 장벽이었다. 프랑스 요리 용어들은 내게 너무 낯설었고, 교수님이 질문을 던질 때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발음이 서툴다는 이유로 동기들의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다. 실습 시간에는 실수 한 번으로 교수님께 호된 꾸지람을 들었다. 한 번은 소스를 만들다가 실수로 냄비를 태웠고, 교수님은 내 앞에서 냄비를 쓰레기통에 던지며 너는 아직 요리라고 부를 자격도 없어 라고 말했다. 그날 밤 나는 새벽까지 남아 소스를 만드는 연습을 했다. 주말에는 뉴욕의 유명 레스토랑에서 설거지와 채소 다듬기 일을 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보면 다리가 퉁퉁 부었고 손은 뜨거운 물에 데어 갈라졌다. 하지만 실전 주방의 시스템을 배울 수 있었다. 주방에서는 계급이 철저했고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예스 셰프라는 말이 내 입에 붙었다. 하지만 동양인이라는 편견은 여전했다. 어떤 셰프는 나에게 너는 스시나 만들지 그래 라고 비꼬았고, 또 다른 셰프는 중국 요리나 하지 왜 프렌치를 하려고 해? 라고 물었다. 나는 그럴 때마다 더욱 단단해졌다. 내가 만든 요리로 그들의 편견을 깨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히게 되었다. 그러던 중 뉴욕 최고의 프렌치 레스토랑 르 버나딘 버나딘의 에릭 리퍼트 셰프가 우리 학교를 방문했다. 그는 유명한 미슐랭 3스타 셰프였고 나는 그의 눈에 띄어 졸업 후 그의 레스토랑에서 일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르 버나딘의 주방은 마치 전쟁터와 같았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고 실수는 용납되지 않았다. 매일 밤 서비스가 끝나고 나면 온몸이 부서지는 것 같았다. 처음 몇 달 동안은 매일 밤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점차 적응해 갔고 요리에 대한 철학도 생겨났다. 그곳에서 3년을 보내며 나는 최고의 요리 기술을 익혔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화려한 프렌치 요리를 만들어도 내 마음 한켠에는 늘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보리 비빔밥의 맛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었다. 어느 날 밤 서비스가 끝나고 주방을 정리하면서 문득 깨달았다. 내가 이렇게 완벽한 요리를 추구하는 이유는 어쩌면 누군가에게 아버지의 마음처럼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고 싶기 때문이 아닐까? 그 생각은 이후 내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었다. 물건 레스토랑 주아제이유에이를 오픈하게 되었다. 뉴욕에서 한식을 프렌치 테크닉으로 재해석한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은 새로운 시도로 주목받았다. 오픈 초기부터 뉴욕타임즈의 유명 음식 평론가가 찾아왔고, 이후 여러 언론 매체에서 관심을 보였다. 한식의 새로운 해석, 동양과 서양의 완벽한 조화라는 찬사가 이어졌고, 예약은 몇 달 전부터 마감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메뉴 하나하나에는 내 경험과 기억이 담겼다. 어머니의 김치찌개에서 영감을 얻은 랍스터 비스크, 을지로, 기사식당에서 먹었던 제육볶음을 변형한 이베리코 폭립, 그리고 코스를 마무리하는 보리 리조또까지. 모든 요리는 내가 걸어온 길을 반영하는 듯했다. 오픈 1년 만에 미슐랭 원스타를 받았다. 이는 뉴욕 미슐랭 가이드에 이름을 올린 최연소 한인 셰프라는 타이틀을 안겨주었다. 이후 인터뷰 요청이 끊이지 않았고 유명 셰프들과의 콜라보레이션 제안도 이어졌다. 표면적으로 보면 성공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내 마음속에는 이상한 공허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밤이 되면 자꾸 같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아버지는 을지로 기사식당에서 내 요리를 보고 계셨다. 하지만 그는 메뉴판을 보며 고개를 저으셨고 나는 아버지가 원하는 요리를 만들지 못했다는 생각에 괴로웠다. 주방에서 플레이팅을 하면서도 문득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이것이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요리인가? 손님들은 와인을 곁들이며 내 요리를 예술작품처럼 감상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서는 아버지가 보리 비빔밥을 드시며 지었던 그 따뜻한 미소를 볼 수 없었다. 레스토랑은 더욱 성장했고 2년 차에는 미슐랭 투스타까지 받았다. 투자 제안도 쇄도했다. 대형 외식 기업에서는 프랜차이즈 확장을 제안했고 TV 출연 요청도 끊이지 않았다. 나는 표면적으로 완벽한 성공을 거둔 셰프가 되었지만 밤이 되면 주방을 정리한 후 홀로 남아 공허함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오랜만에 지갑에서 아버지의 마지막 영수증을 꺼내보았다. 시간이 흘러 거의 바스러질 것 같았지만 거기에는 여전히 보리 비빔밥 1, 제육볶음 1이라는 글씨가 선명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내가 요리를 시작한 이유는 단순히 미슐랭 스타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나는 아버지가 그러셨듯 누군가에게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이후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생겼다. 15년 만의 방문이었다. 나는 을지로를 찾았지만 그 골목은 이미 많이 변해 있었다. 기사식당들은 하나둘 사라지고 대신 세련된 카페들이 들어서 있었다.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식사했던 기사식당도 문을 닫은 지 오래였다. 나는 텅 빈 거리를 걸으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우리의 추억이, 우리의 맛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때 나는 결심했다. 지금이야말로 내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나는 뉴욕으로 돌아가자마자 주화를 정리하기로 결심했다. 주위 사람들은 모두 반대했다. 미슐랭 투스타를 받은 레스토랑을 포기하고 기사식당을 연다는 계획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다. 투자자들은 번아웃이 온 것이라며 잠시 쉬라고 조언했다. 체인점을 낼 절호의 기회라고 설득하는 이들도 있었다. 심지어 한식은 이제 고급화되어야 한다. 라며 내 결정을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을지로에서 본 것은 단순히 사라져가는 식당들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이었고, 우리의 추억이었으며, 우리의 정서였다. 파인다이닝이 한식의 유일한 미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확신이 들었다. 나는 뉴욕 로어 이스트 사이드에 있는 작은 공간을 계약했다. 부동산 중개인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이 동네에서 한국 기사 식당을 한다고요? 라고 물었다. 하지만 나는 확신이 있었다. 이곳이야말로 내가 찾던 장소였다.
뉴욕의 서민들이 모이는 이 거리는 진정한 기사식당이 필요한 곳이었다. 그러리지 않았다. 주화를 정리하는 데는 큰 용기가 필요했지만 내 결심은 확고했다.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을 접고 한국식 기사식당을 연다는 것이 도전이었지만 그것이야말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었다. 나는 뉴욕 로어 이스트 사이드의 작은 공간을 계약했고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로 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메뉴를 정하는 것이었다. 한식 기사식당의 핵심은 화려한 플레이팅이나 복잡한 조리법이 아니라 단순하지만 정성이 깃든 따뜻한 한 끼였다. 나는 어머니와 오랜 시간을 보내며 전통적인 기사식당의 레시피를 배웠다. 보리비빔밥, 제육볶음, 된장찌개, 김치찌개 같은 익숙한 메뉴들이지만 각각의 요리에는 수십 년의 시간이 담겨 있었다. 보리비빔밥을 만들기 위해 나는 보리의 품종부터 다시 연구했다. 뉴욕에서 최상의 품질의 보리를 구하기란 쉽지 않았지만 직접 발품을 팔아 여러 농장을 찾아다니며 가장 적합한 보리를 선정했다. 씻는 방법, 불 조절, 숙성 시간까지 모든 과정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기록했다. 마치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하던 것처럼 모든 것을 철저하게 준비했다. 식당 인테리어 또한 중요했다. 나는 최대한 전통적인 기사식당의 분위기를 재현하고 싶었다. 좁은 공간이지만 따뜻한 느낌을 주기 위해 원목 테이블을 놓고 주방은 오픈 키친 형태로 만들어 손님들이 요리가 준비되는 과정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벽 한편에는 아버지와의 마지막 식사가 담긴 사진을 걸어두었다. 손님들에게 단순한 한 끼 이상의 경험을 선사하고 싶었다. 직원을 구하는 일도 쉽지 않았다.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출신 셰프가 기사식당을 한다니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다.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추억을 만들고 문화를 이어가는 것이다. 나의 열정에 공감한 몇몇 요리사들이 합류했고 우리는 함께 하나의 팀이 되었다.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은 왜였다. 왜 성공한 레스토랑을 포기하는지, 왜 하필 기사식당인지, 왜 이 시점에서 이런 선택을 하는지. 하지만 나는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대답을 찾았다. 대답은 언제나 그 안에 있었다. 드디어 오픈을 앞둔 날 밤, 나는 홀로 주방에 남아 보리비빔밥을 만들었다. 그릇에 보리밥을 담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나물들을 올린 후 고추장을 얹었다.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나는 울컥했다. 그 맛은 바로 내가 찾아 헤매던 아버지의 맛이었다. 나는 낡은 영수증을 꺼내보았다. 그 속에는 보리비빔밥 1, 제육볶음 1이라는 글씨가 선명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이 맛을 잊지 않고 이어가는 것이었다. 오픈 첫날,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SNS를 통해 소문이 퍼졌고 미슐랭 스타 셰프의 기사식당이라는 타이틀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나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찾아온 손님들이 아니라 진짜 따뜻한 한 끼를 찾는 이들을 맞이하고 싶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쉽지 않았다. 뉴욕에서 백반을 파는 식당이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도 많았다. 하지만 점차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한국 교포들은 물론이고 뉴욕 토박이들, 관광객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이곳을 찾았다. 어떤 이들은 한국에서 살던 시절을 떠올리며 또 어떤 이들은 처음 접하는 한식을 새로운 경험으로 받아들였다. 뉴욕 타임스의 음식 평론가는 이곳을 두고 단순한 한국 음식점이 아니다. 뉴욕에서 만나는 서울의 시간과 공간이라는 평가를 남겼다. 미슐랭 가이드는 우리 식당을 빕 구르망 비브 구만드로 선정하며 가장 정직하고 진정성 있는 한식당이라고 평했다. 하지만 내게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한국인 손님들의 반응이었다. 그들은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고 마치 서울의 기사식당처럼 이곳이 그들의 쉼터가 되어갔다. 나는 매일 새벽 5시면 주방에 들어갔다. 보리를 씻고 된장을 풀고 김치를 다듬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밤이 되면 식당을 닫고 주방을 정리하면서 나는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추억을 지켜가는지도 모른다고. 나는 요리를 통해
누군가는 이야기를 통해, 또 누군가는 기억을 통해서,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모여 우리의 문화가 되고 역사가 되어 간다고 나는 깨달았다.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미슐랭 스타가 아니라 따뜻한 한 끼였다. 6. 새로운 시작 앤드 뉴욕에서 이어가는 한국에 갔다. 보리를 씻고 된장을 풀고 김치를 다듬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뉴욕 한복판에서 매일 아침 한국의 맛을 준비하는 이 시간이야말로 내 인생에서 가장 충만한 순간이었다. 손님들이 들어오기 전 조용한 주방에서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하루를 준비했다. 오픈 초반에는 힘든 순간도 많았다. 뉴욕의 음식 문화는 빠르고 화려한 것을 선호하는데 기사 식당의 음식은 정성이 들어간 시간이 필요한 요리들이었다. 어떤 손님들은 너무 심플한 음식이라며 의아해했고 또 어떤 손님들은 한식을 제대로 경험한 적이 없어 익숙하지 않은 맛에 당황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 번 온 손님들은 대부분 다시 찾아왔다. 따뜻한 된장찌개 한 숟갈, 윤기가 흐르는 보리비빔밥, 매콤하게 볶아낸 제육볶음을 맛본 사람들은 그 깊은 맛을 알아보았다. 한 번은 한 한국인 할아버지가 찾아오셨다. 그는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더니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이곳이 정말 뉴욕 맞나? 그가 앉아 보리비빔밥을 주문하고 한 입 먹은 후 눈시울을 붉히며 조용히 말했다. 이 맛이야. 고향 생각나게 하는 이 맛. 나는 그의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다. 이곳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누군가의 추억과 정서를 담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다. 기사 식당은 점점 뉴욕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뉴욕 타임스에서는 뉴욕 한복판에서 만나는 서울의 기사 식당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고 유명한 음식 블로거들도 이곳을 소개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뉴욕 현지인들의 반응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찾아온 사람들이 많았지만 점차 이곳에서 한식을 진정으로 경험하고 즐기는 이들이 늘어났다. 한 손님은 이곳의 음식은 단순히 맛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다. 라고 평했다. 미슐랭 가이드는 우리 식당을 빕 구르망 비브 구만드로 선정했다. 높은 가격의 미슐랭 레스토랑과는 다르지만 합리적인 가격에 훌륭한 음식을 제공하는 곳을 선정하는 이 상은 내게 큰 의미가 있었다. 이는 단순히 명예로운 타이틀이 아니라 내 음식이 진정성을 인정받았다는 증거였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기뻤던 것은 손님들의 반응이었다. 한식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뉴욕에서 진정으로 사랑받는 음식이 되어가고 있음을 체감했다. 어머니도 점점 더 식당에서 시간을 보내셨다. 매일 아침 일찍 나와 김치를 담그고 직접 장을 보며 이곳을 자신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셨다.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며 우리 아들이 아버지의 꿈을 이어가고 있다. 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실 때면 나는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음을 확신했다. 어느 날 밤 어머니는 나를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네가 이렇게 할 줄 몰랐지만 참 잘했다. 아버지도 참 기뻐하실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그동안의 모든 고민과 불안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사 식당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 공간이 되어갔다. 뉴욕에 사는 한국인들에게는 고향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장소가 되었고 뉴욕 현지인들에게는 새로운 음식 문화를 경험하는 공간이 되었다. 손님들은 단순히 밥을 먹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따뜻한 추억을 쌓아갔다. 나는 때때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처음 뉴욕에 왔을 때 느꼈던 외로움과 어려움, 배달을 하며 겪었던 수모, 중국집 주방에서 처음 칼을 잡았던 순간, 미슐랭 레스토랑에서의 치열했던 시간들. 그리고 이제 나는 뉴욕에서 내 이름을 건 기사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함께 먹었던 보리비빔밥의 맛을 기억하며 나는 이곳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최근에는 서울을 다시 찾았다. 많이 변했지만 아직 몇몇 기사 식당들이 명맥을 이어가고 있었다. 나는 그곳에서 오랜 시간 머물며 아버지를 떠올렸다. 그리고 다시 뉴욕으로 돌아와 아침 5시에 주방에 들어섰다. 보리를 씻고 된장을 풀고 김치를 다듬으며
나는 깨달았다. 어쩌면 인생이란 이런 것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아 헤매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제 기사식당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다. 이곳은 한 사람의 꿈이 실현된 장소이며 수많은 사람들의 추억이 깃든 공간이다. 나는 매일 주방에서 보리밥을 비비며 생각한다. 아버지, 이제는 아시겠지요? 당신의 아들이 뉴욕에서 우리의 맛을 지켜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맛을 찾아 많은 이들이 모여들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작은 영수증 한 장에 담긴 우리의 추억이 이제는 더 큰 이야기가 되어 흐르고 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힘이 됩니다.